네, YTN 뉴스라이더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 교각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고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사고가 언제쯤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세종동에 있던 금빛 노을교를 달리던 차량 27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가 난 도로의 세종에서 청주 방향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청주에서 세종 방향은 한 개 차선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수습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빛 노을교를 달리고 있던 차량 27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세종에서 청주 방향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청주에서 세종 방향은 한 개 차선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수습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밤중 경기도 광주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2시간가량 추위에 떨었습니다. 또 어제 퇴근길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고장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등 스위치를 눌러봐도 깜깜하기만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부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인근에 있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615가구가 개인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겨울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전은 자체 설비 불량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열차가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승강장은 이미 승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4분쯤 동인천행 1호선 하행열차가 온수역과 역곡역 사이에서 고장이 나 멈췄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차량 외부로 이제 불꽃이 수차례 보였어요. 이제 그 불꽃 바로 주변에 있었던 승객들은 진짜 소리 지르고 뭐 망치로 부셔야 되나 막 숨 못 쉬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퇴근길이고 1호선이다 보니까 엄청 사람도 빽빽하고. 이 사고로 1호선 하행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10여 분 지연됐고 승객 500여 명이 역곡역에서 다른 열차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휴가를 나와 집에 머물던 20대 군인이 4층 베란다에서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피의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쯤 열립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어젯밤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 수사는 3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 씨의 충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PC와 노트북, 흉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가 원형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열차를 이용해 부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역을 다녀온 동선도 확인됐습니다.
울산역과 가까운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이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고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경찰이 살펴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범죄가 벌어진 만큼 피의자 김 씨의 당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당적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조사해 김 씨의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경찰관이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통신 기록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도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최상입니다.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아직까지는 가족만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무 공백 최소화를 공언했지만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시간 넘게 수술받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학적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9mm 이상 깊은 상처로 뇌경정맥 둘레 60% 정도가 손상되고 혈전도 많았던 만큼 당장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식 이후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되어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당분간 가족의 면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 전까지 최대한 당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총선 시기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 인선과 공천심사, 인재 영입 등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론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후속 대책 등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역시 결국 이 대표의 최종 결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일정과 절차대로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멈춤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신당 등 내용 수습 방안 모색 또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은 회복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레이스 시간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시의 상황이나 환자 상태를 둘러싼 여러 추측성 소문이 퍼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기구를 꾸리고 허위 사실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피의자가 과거 보수정당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해자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당대표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이튿날 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각의 피습 자작극과 같은 음모론에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꾸려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동기와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피의자의 당적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한 뒤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의 당적에 대해 4년 전 탈당한 동명의 인물이 있지만 같은 사람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일단 경찰을 향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거 정치적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흉기 피습으로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총선 전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 뇌물 배임 혐의 재판에 더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새 재판을 동시에 받기 위해 많게는 한 주에 3차례씩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첫 공판이 잡혀 있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장동 성남FC 재판이, 한 주 뒤 금요일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피습 여파로 법원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재판은 2주 뒤로 기일이 변경됐고 대장동 성남FC 재판의 경우 1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이후 절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한 차례 늦춰진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치료란 돌출 변수에 재차 부침을 겪게 됐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예정보다 최소 2주 지연돼 총선 전 선고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지게 됐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조기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1심 선고라는 수면 아래 재판 리스크를 4월 총선 전엔 일단 비켜갈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시작과 함께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강세 지역이자 여당의 험지 호남 중에서도 광주를 찾습니다. 대구에서는 존경을, 대전에서는 희망을, 울산에서는 용기를 꺼내면서 찬사를 보냈던 한동훈 위원장. 광주에서는 어떤 말들을 내놓을까요? 한 위원장은 오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은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청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설화 수습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해 직전에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비대위원직을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대신에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당이라면서 자세도 한껏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낮추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비대위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 설화 역풍을 차단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요?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임명했던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게 비극이란 취지의 발언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던 김호일 노인 회장에게 한 차례 전화로 사과한 데 이어 얼굴을 보고 직접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비대위가 닻을 올리자마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잡음이 일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부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이 대표 쾌유 기원 외에는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진영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사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쾌유를 빕니다. 상대당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자칫 설화 논란이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여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한동훈 비대위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여론의 향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설화 논란도 차단하고 전국을 돌면서 인사도 하는 이유, 단연 올해 총선 때문입니다. 선거는 인재 싸움이라고들 하죠. 한동훈 위원장은 인재 영입 위원장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이미 같은 직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공동으로 말이죠. 한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좋은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존 이철규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이를 반려하고 대신 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실무 단계부터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출범에 맞춰서 이 위원장과 함께 사의를 밝혔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도 유임됐습니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몰두하더라도 국회 시계는 흘러갑니다. 새해를 앞두고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각각 특검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앞서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조용했던 여야 대치에 새로운 뇌관이 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일주일 만에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 대로 국회는 이르면 오늘 정부로 법안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 뜻은 확고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거부권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일 뿐 윤 대통령의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악법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삶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하면 역시나 운동입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에 나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헬스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화양동에 있는 헬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윤태인 기자 새벽부터 운동도 하고 중계도 타고 아주 바쁩니다. 새벽부터 헬스장 나가서 중계한 거 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들이 새벽 6시부터 헬스장에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헬스장에 온 김에 좀 작은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요. 지금 좀 숨이 굉장히 많이 차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기분은 굉장히 상쾌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되게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곳 관계자에게 추천받은 기구는 바로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윗가슴 근육을 키워주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결심하고 또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면 좀 아침을 남들보다 이르게 할 수 있고 좀 몸이 가볍게 일을 하기 좋은 것 같아서 평소에 조금 게으른 적도 있긴 한데 이제 새해가 되니까 좀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르기 전부터 헬스장에 나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곳 헬스장 관계자는 연말 연시에 등록한 신규 회원이 평소 다른 달에 등록하는 회원 수보다 30% 정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굳은 각오로 세운 새해 소망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계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살 빼고 싶다는 마음에 체중 감량을 하겠다며 운동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헬스 트레이너에게 직접 체중을 감량하고 특히 뱃살을 빼는데 좋은 운동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운동인데 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행은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레그레이즈 운동입니다. 하복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부는 상복부, 하복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밑에 배를 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발을 쭉 펴시고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쭉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에 있는 하복부가 빠지면서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께 조금 복부에 지방을 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욕으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동 자세가 고착되면 몸에 무리가 오기도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운동하다 다치면서 오히려 운동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운동 자세를 배우고 운동 시작 전에 몸을 풀어주는 워밍업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말 연시에 세워두신 소중한 새해 소망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게끔 저희 YTN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양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연말 한 여성이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각이다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한 전동칸에 여성 승객과 한 남성뿐이었는데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여성은 급히 한국철도공사 측에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신고하고 남성이 내리기까지 10분 동안 출두한 영무원이나 철도경찰 역시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다른 승객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하철 안.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남성이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혼자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본 여성 승객은 충격이 컸지만 이 남성과 둘만 있다 보니 공포심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좀 무서웠는데 처음에 진짜 잘못 본 줄 알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에 질린 A씨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긴급히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어떤 소란을 피우는 건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뿐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도움을 달라고 재촉까지 했지만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0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이 남성은 중간에 내렸는데 막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이나 철도 경찰관도 없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 바로 잡히는 건데 눈앞에서 놓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경춘선 엄청 자주 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타는데 도망간 용의자는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회용 승차권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뒤늦게 추적에 나섰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길게 늘어선 골목길, 앳돼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차량 주변을 맴돕니다. 이 차 저 차 살펴보면서 걷는 모습이 딱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다? 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거죠.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일행. 하지만 곧 다른 남성과 찾아와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차주는 뒤늦게 도난 차량을 찾았지만 이미 차 곳곳엔 흠집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차 문 잠그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도범들이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새벽, 골목에 앳돼 보이는 남녀가 나타납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키면서 다가간 남성은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어봅니다. 차 주위를 돌며 눈치를 보더니 자신의 차인 양 타보기도 합니다. 여성도 주변을 살피며 망까지 봐줍니다. 차 주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실 차량 절도범 일당이었습니다.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두 사람은 몇 분 뒤 떠났지만 1시간여 뒤 이 남성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쪽으로 향하더니 같이 온 일행과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기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어서 차키를 자주 놔두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나와서 차를 봤는데 차가 없어진 거 보고서 몇 분간 좀 멍 때리고 있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자주 갔더라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지만 곳곳에는 흠집이 났고 열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 3명을 추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바지춤에서 두툼한 봉투 같은 걸 꺼냅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성용품인 생리대입니다. 남성이 왜 생리대를 꺼내던 걸까요? 바로 이 안에 마약을 숨겨서 국내에 밀수하려던 겁니다. 마약 밀수 조직의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의 모습인데요. 검찰은 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국내 마약 범죄의 시발점인 만큼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지춤에서 두툼한 봉투 같은 것을 불쑥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물건 여성용품인 생리대입니다. 그 안을 뜯어보니 흰 결정이 든 비닐봉투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마약 밀수 조직의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이 필로폰 200g을 속옷에 숨겼다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총책 40대 A씨 일당은 태국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구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게꾼들은 건당 300에서 50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생리대 등에 숨긴 뒤 항공편을 타고 입국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이들이 9차례에 걸쳐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1.75kg, 시가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지게꾼 1명을 처음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5달 만에 총책 A씨까지 모두 10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현지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경로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A씨 등 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상대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까지 나서서 동의를 호소했지만 채권단은 싸늘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구 대책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구책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5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주까지 나서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워크아웃 승인 없이는 태영을 되살리기 어렵다며 울먹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PF 규모가 9조 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라며 태영건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유동성 확보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열사인 에코비트와 블루원 매각을 추진하고 평택 사이로 지분 62.5%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나 지주사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채권단이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양건설의 약속이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자구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가운데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구 대책을 추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채권단 설명회에서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새해를 맞아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금융사를 향해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과 재무 관리 등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충당금 확충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경제가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 장단기 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책임 경영 관행 정착, 리스크 대응 체계 고도화,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사회공헌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미국 연준의 최근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연준 회의가 끝난 뒤 제롬 파월 의장은 2024년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make decisions about the extent of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and how long policy will remain restrictive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새로 공개된 연준 회의록을 보면 당시 파월 의장이 말한 문장에는 기존에 없던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서 혹시라도라는 표현을 넣어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거의 잡았고 물가 반등 위험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올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마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Forecasting is difficult, conditions are ever evolving, and as they do, so will our approach. So buckle up. A reminder that buckling up is the proper safety call, even if you do expect a soft landing. 올해 6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던 시장은 회의록 공개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던 시장이 연준 회의록 공개를 기점으로 기대감을 누그러뜨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안정부터 해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이었고 둘째 자녀부터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집값이었습니다.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로 집계됐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 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고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습니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과 전년도 출산율이 각각 27.5%와 26.1%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습니다. 출산을 유도하려면 주택정책 지원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자녀 출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예비 유자녀 가구나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고 또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중요해지는 만큼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주택 면적도 넓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오랜 시간 갚아도 되는 지분 적립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결혼과 출산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이제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출산 후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문제는 2, 3주 동안 지내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는 건데요. 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셋째를 출산한 김미래 씨. 산후조리원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태명 라봉이를 돌봅니다. 산모가 낸 비용은 0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덕분입니다. 이제 조리원 비용 얘기하면 다들 진짜 애기 못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좋죠. 저는 더군다나 셋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금전적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조리하고 있어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는 180만 원 조리원 비용 전액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절반이 감면됩니다. 한 번에 5명 산모와 아기가 지낼 수 있는데 안마침대와 의자, 반신욕기기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조리사 등 직원 14명이 근무하면서 1:1 수준의 산모와 신생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천군이 산후조리원에 눈을 돌린 건 출산율 때문.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2018년부터 출산율이 점점 줄기 시작해 2021년 1.2명까지 떨어졌는데 공공조리원이 문을 열자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기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 조리원도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 2년 만에 벌써 200여 명 산모가 다녀간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출산가 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프로야구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고우석의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금은 $450만, 약 59억 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기 기자. 네, 김사혁입니다. 네, 고우석 선수가 결국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요? 네, 고우석이 국내 리그, KBO 리그 FA 1년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미국 무대에 조기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와 2년간 $450만, 약 59억 원에 계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년 59억 원은 애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평가지만 고우석은 금액보다는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경쟁 입찰 방식, 즉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진출하면서 LG는 계약금의 20%인 $90만 이적료로 받게 됩니다.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게 된 고우석은 일본인 투수 마스이 유키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샌디에이고의 주축 불펜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MLB.com은 고우석이 최고 98마일, 평균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을 던진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구도 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와 처남 내재 관계임도 설명했습니다. 고우석은 2017년에 LG에 입단해서 통산 19승 26패, 139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팀을 29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가 맞붙는 MLB 서울 개막전에서도 국내 팬들은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고우석의 투구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해부터 좀 학자로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예, 전혀 지금 우리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모처럼 협치와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새해 기대가 있었는데 예. 정치에 말단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의 말단 현상.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땡땡땡땡은 죽기 직전이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키워드를 이것으로 꼽은 이유가요.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와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인상 깊어서 가장 먼저 꼽아봤습니다.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무엇을 향한 말씀이셨을까요? 네, 제가 좀 자극적인 말을 썼더니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왜? 저런 자극적인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한 인터뷰인 줄 알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는 뭐냐면 정치의 기능이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그런 절망적인 이런 상태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치의 기능이라는 건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한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사회나 이 균열 구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화된 거죠. 양극화가 곧 이런 정치 기능을 말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극화에서 적대감이 생기고 그 적대감이 아주 극단에 다다른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 한국 사회 미래도 없는 거고 정치는 이제 정말로 분골쇄신, 황골탈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정치권에 또 일침을 날려야 뭔가 정치권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정치권이 지금 분열을 봉합하기는커녕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따끔한 일침을 주셨는데 외신 보도도 이런 정치의 양극화를 꼬집었더라고요. 이제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것이 이제 그 피습 사건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배경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양극화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왜 어느 사회나 이 갈등 구조는 있기 마련이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서로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나 대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완전히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소위 그동안 유행했던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상호 적개심을 극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화로운 그런 사회는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토피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마 외국 외신에서는 그걸 이제 양극화가 이제 오래되고 이것이 양극화라는 건 이제 이 갈등 구조가 양쪽으로 극단에 속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뭐 문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아주 심화돼 가지고 첨예화돼 가지고 그 헤어나기 힘들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조간 보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극단적인 증오, 혐오 정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용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오가 지금 그러니까 증오의 수준이 이제 그전에는 말폭탄으로 했거든요. 뭐 가짜 뉴스로 심지어 상대방을 손상시키려는 그런 걸로 갔지만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증오나 혐오감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질서가 그건 망가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거는 그러한 갈등을 서로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선거라는 그런 걸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벗어나고 폭력이 난무하는 순간 그거는 뭐 사회가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정치 양극화 현상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병리 현상으로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 후회가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뭐 갈등 폭력 사태는 있었어요. 근데 이 정치 테러 그 양상 자체가 고립적인 대개 개개 사건을 보면 고립적이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벌어졌던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그 사태 났을 때부터 양상을 보면 이게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이 다가오는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과연 평화롭게 선거 과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제 서로 배제의 정치를 하는 거죠. 배제의 정치. 그러니까 그 승자 독식, 승자 전치의 그런 게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승자와 패자가 절대적으로 그 정치 권력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승자가 뭐든지 하는 원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졌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탈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제의 정치,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만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의 이런 습격 사태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혐오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부분과 연장선인 것 같아요. 상대 혐오를 지지 동력으로 삼는 이런 정치 풍토가 또 하나의 좀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자 또는 다자 간의 그런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손상시키고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기는 이런 식의 소위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치는 윈윈 게임으로 가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향상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만이 옳은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갈등은 다 어느 사회나 있을진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걸 더 조장하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그 SNS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구독자가 많은 그런 사회만 자기 인기가 높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갈등 현상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의 정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선전성동의 정치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뭐 지하철을 타도 뭐 버스를 타도 많은 분들이 이제 휴대전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유튜브도 보시고 뭐 다양한 SNS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부족한 부분, 어떤 구멍을 메운다는 측면에서 유권자와 정치인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일면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또 줄 수도 있기는 한 거잖아요. 사실은 참여가 증대된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투표율이 높아졌다든지,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이 많이 다 투표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는 뭐 99.9%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식견이 있는 그런 정치 행동, 우리 다른 말로 정치 교양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정치 교양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합리적인 판단 없이 그냥 그러니까 선동이 돼서 그냥 대중 속에 그 들어가면 뭔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처럼 예. 그런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은 SNS가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 요즘 한국 사회 같은 SNS는 단편화시키는 겁니다. 단편화시킨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 예. 같은 주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네 편 내 편 가른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편가르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SNS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저는 뭐 어느 사회를 가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 그 SNS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가면은 아마 70~80%는 전부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그 집중을 해서 보잖아요. 그 집중을 해서 보는 거는 다른 사고를 못 하는 거죠. 다른 의견이 있다,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게 없고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SNS 공동체에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교수님 앞서 뭐 한국 정치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강한 워딩을 해서 반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치 교양이 뭐 바닥이다라는 바닥입니다. 예, 바닥입니다. 1층까지 날려주셨어요. SNS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를 맞습니다.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고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때문에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한 번 자신이 시청한 영상을 이제 알게 되면 그와 비슷한 성향이나 이제 한쪽으로만 확증 편향을 하는 그런 행태가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예, 사실은 SNS가 정말 민주화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마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지금 가짜 뉴스가 상당히 골칫거리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아주 극단적인 뭐 광신적인 지지자들이 예. SNS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차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플랫폼 그 회사에서 너무 사실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우리 해야 돼요. 근데 좀 논리가 뭡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를 많이 해도 뭐 언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거죠. 예. 그걸 억누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지나치면은 결국 공동체 해체로까지 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해체라고 하니까 참 끔찍하긴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수미상관을 써서 첫 키워드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죽지 않는 작전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최후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죽지 않으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하는지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지 총선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조장을 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반성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협치. 지금 협치에 대한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치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갈등 상황을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 더더군다나 요번에도 예. 그 영수회담 직전에 그런 정치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먼저 전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일각에서 보여지는 그런 뭐 새로운 정치 기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긍정적입니까? 그런 것들은? 그건 뭐 사실 신라 같은 희망이다. 뭐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뭔가 돼가는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면 좀 괜히 뭐 어느 한쪽 편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우선은 대통령부터 뭐 무슨 뭐 카르텔 이런 거 뭐 패거리 이런 그런 건 나쁜 거죠. 그거는 법적으로 하면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 대국민 그런 거에 그런 용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회가 우리 사회도 죽기 직전에 기사회생하는 예. 그런 사회가 기대가 됩니다. 예, 꼬인 실타래를 정치권이 먼저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정치학자로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아서요. 뭐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또 정치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젠다 세팅을 하는데도 저희 뉴스를 또 정치인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상당수의 과반수 이상이 진영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사실은 중도층,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예. 지금 중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렇게 돼갈 텐데요. 예. 국민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사실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쪽 지지한다고 소위 탈진실,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누구는 안 돼 이거보다는 좀 더 양쪽을 다 살펴보고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변화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야지 기존 생각으로 그냥 투표했다가는 아마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저는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참 기대합니다. 예. 올해는 뭐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합니다. 큰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40개국에서 치러지고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2억 명이 유권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치인을 자신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라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암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 금빛 노을교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리 전체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세종시 금빛 노을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다리 위에는 사고를 당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고 그 차들을 치우기 위해 온 견인 차량들도 함께 여러 대 나와 있습니다. 도로 여기저기 널브러진 차량 잔해들도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뿌연 안개 때문에 100m도 채 알아보기 힘들 정도고 또 저희 취재진이 아까 취재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도로 곳곳이 심각하게 얼어붙어서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빛 노을교를 달리던 차량 2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명은 중상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 금빛 노을교는 세종 오생활권 외곽 순환도로의 일부로 지난달 28일 새로 개통한 다리입니다. 또 오전 6시 반쯤에는 이곳 금빛 노을교에서 700여 미터쯤 떨어진 아람산교에서도 8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다리의 통행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을 벌이면서 양방향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의 살얼음 탓에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금빛노을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7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공영 NHK 방송은 이시카와현과 와지마시 당국 집계를 종합해 강진 사망자가 7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이시카와현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 총 370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이시카와현이 323명으로 가장 많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란의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2차례 폭발이 일어나 103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사고와 이스라엘은 무관하다면서 사태 확산을 경고했지만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 떨어진 케르만시 순교자 묘역,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 도중 연이어 2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폭발물이 담긴 가방 2개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부상자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تردید نکنید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هزینه‌ای خواهید داد که سخت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د بود.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는데 증거가 나온다면 가자지구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for another nation. I would just tell you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srael was in any way involved in this. 하지만 중동 정세는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폭격해 하마스 고위 인사를 암살한 데 대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입니다. إذا فكر العدو أن يشن حربا على لبنان حينئذ سيكون قتالنا بلا سقوف بلا حدود بلا قواعد بلا ضوابط. 홍해의 해상 물류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또 컨테이너선을 공격했습니다.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תדע כל אם ערבייה שאם בנה השתתף במישרין או בעקיפין בטבח של 7 באוקטובר דמו בראשו.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에 맞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에 이어 이란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이 움직이면서 새 벽두부터 중동 정세가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초강경 노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환영한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할 최선의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대화 추구는 지속적인 정책이 될 것이지만 북한 정권이 대화에 관여하려는 징후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며 전현직 대통령 갈라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잔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무력 강화 속도를 내더니 2021년 8차 당대회에선 핵무기 소형화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내놨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9월엔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남 핵공격 의지까지 내비치며 진보 보수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담화를 통해 전현직 대통령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평가한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고 비꼬며 직접 비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북 억제력 강화 기조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정당성을 줬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부부장 담화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사회 내부의 진보와 보수,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그 갈등을 좀 조장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부는 과장급 부대변 임명의 입장을 통해 차관급 김여정 부부장을 향해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해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방부도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라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다만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여타 형제 존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 뒤에 귀여운 손뭉치들 보이시죠? 인기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의 모습입니다. 첫 나들이에 나섰는데 좀 살짝 겁먹은 듯 보이기도 하죠? 네, 처음은 언제나 좀 어렵긴 합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들은 그동안 방 안에서 지내면서 SNS로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오늘부터는 실물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조심스럽게 문 앞을 서성이다 벽을 긁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세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판다 할아버지가 번쩍 들어 야외 사육장 한가운데 데려다 줬더니 용기 내 걸음을 떼봅니다. 엄마 곁에 가자 마음이 놓였는지 제 키보다 높은 탁상에 오르려 안간힘을 쓰고 외나무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심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손뭉치를 연상케 하는 이들은 인기 스타 푸바오의 3살 터울 동생들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입니다. 지난해 10월 70만 명의 참여로 슬기로운 보물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멋진 이름도 얻었습니다. 180일 되는 날이고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먹고서 걸음걸이를 하고 지금 엄마를 따라서 잘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실내 분만실에서 지내던 쌍둥이들이 본격적인 바깥 나들이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화면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일반인들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람객들도 귀여운 막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귀여워서 신체적으로 귀여워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대나무 뜯는 모습도 되게 사람 같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인터넷에서 이름 투표할 때 이름 투표도 직접 루이우리로 했는데 이름이 그걸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꼭 보러 올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는 조만간 푸바오 3자매를 포함한 5판다 가족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얼음 같은 강추위를 일시에 깨트리는 화끈한 낭보였습니다. 이봉주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백리가 넘는 기나긴 레이스를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팬들에 감사드리고요.
자, 지구 6바퀴를 돈 사나이 대한민국 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입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네, 마라톤 완주만 무려 41번, 꺾이지 않은 의지로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최근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선생님께서 처음 달리실 때 네네. 저는 그때 그 학생이었거든요. 두 네네. 손 모아서 선생님 열심히 응원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재활 치료하고 있으니까는 곧 좋은 건강한 모습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몇 달 전에 다른 언론에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많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거로 저도 지금 보이는데 네네.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는 중인 거죠? 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예. 20년 1월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일까요? 글쎄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예. 이 배가 안 좋았을 때는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도 못할 정도로 계속 그랬거든요. 통증이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통증은 없었고요. 예.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굳고, 굳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허리가 좀 앞으로 계속 앞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2021년에 또 큰 수술도 받으셨잖아요. 6시간 넘게 척수 지주막 낭종 제거 수술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술, 마사지, 한의원까지 정말 여러 방편으로 치료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게 가장 좀 선생님께 효과가 컸나요? 글쎄요. 크게 수술까지도 했는데 크게 효과를 본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재활 치료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 집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런 재활 치료하면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치료도 하고 또 한의원 가서 또 이제 치료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방법을 찾았는데도 집에서 이렇게 재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운동 선수셨고 사실 이제 선수들은 건강에서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많이 위축도 생기고 또 모든 게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을 보고 계시군요. 힘든 시간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힘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의 그런 응원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건강 어떠시냐고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응원의 힘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내용을 봤을 때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좀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봉사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봉사단이 이름이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어졌더라고요. 네, 봉주르 원주라고요. 2018년도에 이제 저와 이제 마라톤을 같이 이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주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 7, 8명이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좀 어려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좀 한번 내밀어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죠. 어떤 봉사를 하시는? 주로 이제 그 어려운 이웃한테 이제 도시락 배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에 이제
그 물건들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그 방역 활동 많이 했습니다. 예. 하시면서 이게 좀 어려운 이웃들이 사실 선생님께 많은 응원을 보냈던 국민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려운 분들 직접 만나뵈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손길에 그런 이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웃들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저희 또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큰 힘도 되고. 예. 네. 그 건강이 아직 온전하게 100% 회복이 되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게 참으로 좀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 선수로서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그 찬란한 이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제가 이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방콕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2007년 서울 국제 마라톤 우승까지. 어찌 보면 달리기 실력 자체를 그냥 천재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제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정말 운동회나 그럴 때에서 이제 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등산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육상을 시작했는데 보통 육상은 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아주 늦게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형의 그런 운동 선수라고 해도 네, 그러면 맞죠. 그 학창 시절에 내가 이제 마라톤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마라톤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마라톤에 빠지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송기정 선생님 이제 보면서 꿈을 키워왔거든요. 예. 그리고 송기정 선생님의 이제 롤 모델 삼아서 열심히 이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혜 선수, 국민들께는 라면 소녀로도 알려진 네네네네. 임춘혜 선수의 사진도 잘라서 학생 때 가지고 다니셨다면서요?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임춘혜 선수가 또 우상이었죠. 그래서 사진도 오래 가지고 나도 이 선수처럼 정말 큰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갖고 이제 운동을 한 거죠. 찐 팬으로서 이렇게 팬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 꿈을 키우셨던 거네요. 네. 그런데 예전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녀가 그대로 이어서 좀 스포츠 2세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자녀분들이 이런 운동 아니 뭐 마라톤 업을 이어받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갔으면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 그래서 저의 좀 능력을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아기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잘하던가요? 스케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수영, 농구, 배구 뭐 다 시켜봤는데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노력형 마라토너도 사실 자식 농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 제 뜻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마라토너로서 최정상에 오르셨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당시에 선생님께서 1시간만 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국민 여러분도 또 다른 마라토너 이봉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아플 때는 그랬어요. 정말 1시간이라도 운동장이나 그 밖에서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달리는 게 지금은 이제 꿈이고요.
어쨌든 조만간 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꼭 건강 회복해서 정말 달리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올해 안에 꼭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인 김미순 씨께서 도움을 정말 크게 주고 계시고 많은 의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 통해서 부인분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일 고생하는 게 옆에 있는 아내죠. 예, 늘 고맙고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픈데도 계속 옆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씀. 사랑합니다. 네. 불굴의 아이콘이십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웃는 얼굴이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미소 계속해서 오래도록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올해 안에 또 뛰는 모습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였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3도로 어제 아침보다 무려 5도가량이 낮았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온화하자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어제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절기 소환인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짙은 안개는 도로를 젖게 만들고요. 젖은 도로에는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